예, 저는 최소한 15% 정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 나스닥은 뭐 많이 한번 저는 깨질 수도 있다. 아, 더. 예, 그만큼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달러 지수가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은 사실 연준의 피벗,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막 이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무너졌던 게 최근에 하락 원인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하면 무슨 소리야, 그게 호재가 아니야, 그건 정말 증시에는 악재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피벗은 미국 고용일 것 같고요. 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안 좋아지면,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코스라고 보는데 이게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4분 계속 안 좋다고 했는데 안 좋은 섹터도 있지만 좋아지는 섹터가 있으니까 쌤쌤이 돼보면 결국 플러스란 말이죠. 근데 제가 미국 고용을 보면서,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이 모든 경제 지표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안 좋아진다면 미국 사람들 소비 갑자기 줄여버립니다. 아, 그렇게 확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GDP의 70% 차지하고 있죠. 미국 잠재 GDP가 있는 실제 GDP가요. 10% 미만으로 갑자기 떨어져 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소비 확 줄여버립니다. 고용도 그렇죠.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2,200만 개 일자리를 2달 사이에 줄여버리더라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립니다. 저는 내년 1, 4분기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미국이? 그리고 제가 미국 고용 통계 중에서 실업률을 보는데요. 미국 가계 저축률이 지난 10월에 2.3%였습니다. 이게 2007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수준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준 돈, 모아놨던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고용 상태도 안화되고 실업률이 특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아마 미 연준 정책 당국자들 고용을 보고 좀 생각이 바뀔 텐데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금리 뭐 인하 이야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실물 경제가 나쁘니까 아마 미국 주가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는 뭐 신고점 경신을 했던데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이나 이런 곳들 많이 빠졌음에도 말씀하신 이런 경기 침체 이러한 이유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 S&P가 지금 뭐 4천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15% 정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거는 제가 미국 S&P 500을 미국의 산업성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M2로 측정해 보니까 그 정도는 떨어져야 나오고요. 그다음 나스닥은 뭐 많이 한번 저는 깨질 수도 있다. 아, 더. 그만큼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그러한 시점. 근데 이번에 파월 말을 들어보면은 금리 인하는 내년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돌아가면 언제든지 많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늘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연준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이 감소하면은 저는 이 사람들 생각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뭐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더 빨리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당장 이번 주말에 또 PEC 미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지금 콘센서스는 뭐 4.6% 근원 소비자 물가 PCE 기준으로 나오던데요. 뭐 이거 뭐 충족시키든지 그 이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통계인데 고용 통계만 나빠지면은
파월 연준 의장도 생각이 좀 바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용 말씀하신 이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연준이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고용이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네. 뭐 매월 2, 30만 감소세로 실업자 돌아서 수당 받는 사람들의 숫자. 고용 숫자가요. 고용 숫자가. 고용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2, 30만 명 감소하고 그다음 주간 실업 수당이 아마 30만 건이 넘으면은 최근에 뭐 21만, 24만 이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먼저 나타나겠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한 30만 건 넘으면은 생각이 고용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이것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제부터는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도 예. 앞으로는 긴축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 걱정할 만한 우려할 만한 사항인가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 반영됐다. 앞으로 나쁜 거는 경기다. 경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가. 뭐 거기에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축보다도 예. 경기 침체.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 경제성장률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우리 금리도 시장 금리도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금리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은행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우량 회사채 수익률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선행합니다. 인과관계를 구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준 금리가 오르면 뒤따라가지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뭐 기준 금리 올렸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 금리 멈추거나 그냥 내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주가도 오른다, 집값도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는데 기업이익 증가율이 예를 들어 2%포인트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성장률, 경제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율 이런 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타랠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던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또 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게 또 생각이 또 싹 바뀐 것 같아요. 네. 산타랠리는 파월에 의해서 지금 방역 중이다, 격리 수용 중이다, 뭐 이런 얘기하던데 산타랠리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왔던 그거를 산타랠리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이전에 우리 코스피 뭐 2,500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 S&P 4,000이 또 넘었을 때 뭐 이게 산타랠리 그럼 미리 쌌다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왔다 갔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분기 내년 1분기에 있을 어떤 그 하락 요것의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물 경제 충격이 한 번 남아 있다. 그 실물 경제 충격이라는 거는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그 기업 실적 발표 이것이 예. 트리거가 돼서 빠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기업 실적 올 4분기 기업 실적을 뭐 내년 1월 초 중순 계속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상치를 훨씬 밑돌 거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예상외로 큰 그 실적에 대한 걱정, 막 적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그래서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주가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 주가가 싸질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4분기 기업 실적들이 나오면요,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좀 하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바닥 근접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실 우리는 두려워서 또 더 떨어질까봐 예. 말씀대로 2,000선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될까봐 다 던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사야 될 때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금리 격차 이 역전이 됐잖아요. 예.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역전 차로 인해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은 더 막 이렇게 되고 올라가고 뭐 경제는 어려워지는 현상 이런 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지금 미국 금리가 4.5%, 우리 3.25%가 금리 격차가 많이 났죠.
예, 그런데 뭐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금리 격차가 가장 나타나는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채권은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식은 외국인들이 한 26% 가지고 있죠. 외국인 중에서 한 42%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국가별로 발표를 안 하는데 지역별로만 발표하거든요. 아시아 자금이 우리 채권 시장의 45%, 유럽계 자금이 30%, 75%를 아시아 유럽계 자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나머지 25%가 뭐 다른 나라 기타 자금이 있었는데 미국 채권 투자 자금은 거의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 금리 차가 나더라도 예,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기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달러 지수가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달러 지수가 지난 10월에 선진국 통화 지수 115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104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115에서 이미 정점을 쳤을 것이다. 뭐 내년 초에 좀 반등을 할 거지만은 이미 추세는 하락할 것이다. 예, 그리고 달러 지수가 저는 앞으로 2, 3년에 걸쳐 한 3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0%면 근데 서학개미들 그 더군다나 최근에 달러 매수하신 분들 워낙 경기 어렵다고 하니까 몇 달 전서부터 1,300원 후반대에서 사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30%면은. 예. 뭐 제가 30% 이야기하는 거는 예, 국제 결제은행 뭐 실질 실효환율 그거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34%가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더라고요. 아.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에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채권 사라고도 몇 달 전부터 권유 드렸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우리 채권을 사셔야 된다. 아, 같이 예.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채권에서 투자 이익을 보더라도 한 차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떨어지고 그냥 원화 가치가 오른다면은 저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죠.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국인의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동안 사실 그 동학개미운동이나 최근 몇 년 동안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그렇죠. 예, 그걸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내년부터 한 2년 정도는 그냥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시장이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위에 확 쌓여 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거냐? 근데 누가 할 거냐? 지금 개인들은 전부 은행 이 예금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냐? 예. 주식이 아니라.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국내 돈을 보니까요, 그 단기 부동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은행으로 다 돈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사실 은행에 5% 금리 주는데, 예, 저도 그 주택 청약예금 80년대 중후반에 한 번 들고요. 은행예금 안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은행예금 5%짜리 1년짜리를 들고요. 4.5%짜리 5년짜리를 들었어요. 그 저는 5년 후에 다시 금리가 1년씩 2% 떨어지라고 생각하고. 네. 예, 단적으로 제가 그 은행 예금 가입하는 은행에서 뭐 회장 임원들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네 회사한테 제가 5%, 4.5%, 5% 금리를 예금을 들어놨는데 당신들은 몇 년 후에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저한테 4.5%, 5% 금리 줄지 궁금하다. 그러게 지금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1년짜리, 5년짜리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거기서 돈이 잠자고 시작되죠. 예, 그런 돈들이 많이 그 단기 부동자금에 대기했어야지 주시장으로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데요. 근데 제가 단기 부동자금이 최근에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이 우리 코스피 증가 변동률에 한 2, 3개월 선행해요.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코스피가 정점 찍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은 작년 4월이 정점 찍고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장 전망할 때는 그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도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탁금 증가만 보는데 그거 말고도 예. 예. 예탁금 증가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냥 예탁금도 뭐 연초에 그 72조까지 갔었죠. 지금 뭐 46조 안팎. 네, 지금 네, 많이 그다음에 줄었어요. 주식형 펀드 95조 안팎에서 계속 경채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직접적인 돈이 별로 없고, 예,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은행 예금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돈들이 언제 다시 나올 것인가? 은행 금리가 다시 떨어질 때. 저는 은행 금리 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 지금이. 아까 우리 국축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은행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융 당국도 은행들한테 좀 경쟁적 금리 인상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디 조그만 시골 저 지역에 네. 그 새마을금 건지 축협인지 뭐 하여튼 그런 조그만 그 금고에서 뭐 고금리 상품을 하나 내놨는데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버리니까 네. 이 락을 안 걸어놔가지고 상한선을 안 걸어놔가지고 뭐 상당히 큰 금액 1,000억 이상인가 들어와가지고 제발 해지해 주세요. 다음날 우리가 이걸 파산입니다. 이대로는 뭐 그런 그 얘기가 나왔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뭐 저축은행에서도 6%, 뭐 6.3% 넘는 금리를 주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그 돈을 내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만 하지만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금융권의 어떤 또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금리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은행으로 들어갔던 뭐 여러 신규 자금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자금들이 뭐 단기 부동 자금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을 기웃거리고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금리 역전차가 됐던 미국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에 의해서 내년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데 네. 그렇다면 개인들은 투자 전략을 외국인과 함께 동조를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개인들이 좋아한 주식 그 10종목인가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요. 근데 외국인들 우리 주식 산다면은 뭐 그런 주식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예, 이제 많이 빠져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사지 외국인들이 뭐 조그만 중소기업 주식은 안 살 거거든요. 그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주식을 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이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여기서 조금 더 남아 있지만은.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주식 서서히 지금 관심 가지고 조금씩 사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2차 전지하고 조선 쪽 업종을 보셨잖아요, 섹터. 조선주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2차 전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네. 뭐 수주 증설 이슈가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렇다면 그런 좋아진다는 거에 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좋다라는 이유로 낙폭과대에 있는 주식을 먼저 우선 투자 그 순위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뭐 그동안 안 좋아졌다고 뭐 많이 떨어진 주식이 먼저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이 나오는 뉴스 보면은 막 끔찍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 막 적자가 몇 조니 뭐. 저는 그런 주식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보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반도체는 그 산업의 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분히 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내년 1분기 초까지 제가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주가 지수 떨어지면 그런 정도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죠. 뭐 그럴 때마다 뭐 서서히 매수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 이 쏠림 현상, 안 좋다 할 때는 다 안 좋은 쪽으로, 좋다 할 때는 다 좋은 쪽.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좌가 녹아나는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좀 역으로 가자 이렇게 봐야겠군요. 사실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주식 안 샀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오를 때도. 그런데 최근에 샀어요. 아, 그래요? 네이버, 카카오를? 네, 한 2달 전에 샀거든요. 사신 이유는 뭐예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 그 이유? 네, 그리고 코로나로 큰 사회적 변화가 있는데요. 이 추세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바뀐다. 그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일을
그냥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일을 해결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좀 안화됐지만은 그 텔레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 많은 일을 사이버상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큰 추세라는 거죠. 이, 그런 주식들이 이런 텔레포트 사회를 기대하고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붕괴됐는데 이런 텔레포트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불거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플랫폼주들의 그 독점, 반독점에 대한 이슈들이잖아요. 예. 요것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러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과거처럼 뭐 성장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러나 저는 이제는 안정적인 폭발적이 예, 아니라 예, 안정적인 성장 국면들에 들어섰다. 예,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